귀청을 때리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조용한 카페, 기억의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소리는 마치 진공 속에서 울린 것처럼 선명했고 그 뒤를 따른 것은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갓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기와 옅은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떠다니던 공간은 순식간에 차갑고 금속성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카페 주인인 유진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색 손자국이 떠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이 작은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앞장선 남자는 싼티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기 사이로 뱀비늘 같은 문신이 목을 감고 올라온 것이 보였다. 그는 입을 비죽일 때마다 누렇게 뜬 이가 드러났는데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뾰족해 상어 이빨이라는 저속한 별명으로 불리는 자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아주 만족한다는 듯 역겨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사장님. 내가 말이 좀 짧았나. 상어 이빨이 과장된 몸짓으로 귀를 후비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껄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노골적이었다. 이 구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말이야. 우리 형님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이 작은 가게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지. 그의 뒤에 선 2명의 떡대가 키득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 우리에서 풀려난 짐승들처럼 이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손님용 의자를 발로 툭툭 찼다. 카페 기억은 유진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이 카페를 열었고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은 이 카페의 이름처럼 그녀가 지키고 싶은 기억 그 자체였다. 당장 나가주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 상어 이빨이 코웃음을 쳤다. 하하, 사장님.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네. 그 양반들이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커피가 맛이 없어서 진상 좀 부렸다고 하면 끝이야. 안 그래? 얘들아, 떡대들이 다시 한번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화답했다. 상어 이빨은 계산대 위로 몸을 숙여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알지.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카운터 가장 안쪽 커피 머신 옆에서 한 노인이 묵묵히 유리잔을 닦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유진의 아버지였다. 그는 낮고 빛바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과 무관하다는 듯 혹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자신의 손에 들린 유리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른 손등 위로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눌린 듯 약간 굽어 있었다. 조폭들은 그를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김철수는 그저 딸의 가게 일을 돕는 힘없고 볼품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곧 쓰러질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노인이 자신들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다. 하지만 상어 이빨이 유진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다시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팍! 김철수가 닦던 유리잔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소리는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묵직하고 단호했다. 상어 이빨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제야 그는 노인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했다. 김철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운터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조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딸과 조폭들 사이에 섰다. 그는 상어 이빨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고 몸무게는 절반도 안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굽었던 허리를 펴고 조용히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유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조폭들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칠까봐 더 두려웠다. 김철수는 딸을 안심시키듯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준 뒤 상어 이빨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화를 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 그가 입을 열었다. 학생들. 그 단어는 정중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기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시끄럽네. 그냥 돌아가게. 순간 상어 이빨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하찮은 늙은이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곧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뭐라고 하하하 학생들 이 할배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는 옆에 있는 떡대들을 돌아보며 웃었다. 야, 내가 학생으로 보이냐. 상어 이빨이 김철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찔렀다. 뭐야, 이 할배는 여기 알바생 아니면. 유진 씨 아버지, 아이고. 아버님, 실례했습니다. 그가 아버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꼬았다. 그는 김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노인의 낡은 스웨터와 주름진 얼굴을 경멸 가득한 눈으로 뜯어보던 그의 시선이 노인의 허리춤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에 오래 눌린 듯한 자국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무언가를 멋대로 짐작하고는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보아하니 옛날에 군대에서 뺑이 치다가 훈장이라도 하나 받고 은퇴한 그런 불쌍한 참전용사 나부랭이 같은데. 상어 이빨이 김철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김철수는 두어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고. 안 그래?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내 세금이 당신 같은 늙은이들 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김철수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늙은이는 그냥 집구석에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객기를 부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조용히 꺼져. 안 그러면 이 가게고 뭐고 다 박살 내기 전에 당신 뼈부터 박살 날 줄 알아. 유진은 공포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상어 이빨의 손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상어 이빨의 눈을, 그 경박하고 잔인함이 가득한 눈동자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참전용사, 나부랭이, 그 말이 노인의 귓가에 울렸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자신을 밀쳤던 어깨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낮고 서늘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말하네. 그 더러운 손 치우고 여길 나가게.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상어 이빨은 노인의 그 완고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 하나 제압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위신이 뭐가 되겠는가. 이 놓친 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상어 이빨이 울부짖으며 김철수의 스웨터 멱살을 움켜쥐기 위해 손을 번개같이 뻗었다. 그의 손이 노인의 옷깃에 닿기 직전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려졌다. 상어 이빨의 손이 김철수의 낡은 스웨터 깃을 향해 뱀처럼 날아들었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찢어지는 소리나 둔탁한 타격음을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상어 이빨의 손목이, 그 두꺼운 쇠파이프 같은 팔뚝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다. 김철수의 마르고 검버섯이 핀 손이 그 손목을 쥐고 있었다. 그것은 격렬한 격투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마치 흐르는 물을 가볍게 떠내는 듯한, 혹은 잘 마른 나뭇가지를 줍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상어 이빨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채 자신의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노인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늙은이의 소나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강철을 단련해 만든 바이스브이스의 아가리였다. 놓친 내가 상어 이빨이 당혹감과 분노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는 노인이 어떤 기술을 쓴 것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모든 힘이 그 앙상한 소나기 안에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는 사실만이 굴욕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떡대 부하들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철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상어 이빨에 손목을 쥔 채로 아주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옆으로 밀어냈다. 상어 이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어 걸음 비틀거렸다. 수치심이 그의 얼굴을 시뻘겋게 달구었다. 부하들 앞에서 이 볼품없는 늙은이에게 힘으로 밀린 것이다. 이 모욕은 유진에게 맞은 뺨보다 더 참을 수 없었다. 네가 감히 상어 이빨이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더 이상 멱살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두 손으로 김철수의 가슴을 잇는 힘껏 밀쳐버렸다. 죽어. 이 망할 늙은이. 그것은 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순수한 완력이었다. 김철수는 저항 없이 뒤로 밀려났고 그의 등이 쿵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벽에 걸려 있던 액자들이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상어 이빨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노인을 제압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방금 김철수가 부딪힌 벽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진이 기억의 벽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크고 작은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모두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의 사진이었다. 뭐야? 이건 시발. 장례식장이냐? 상어 이빨이 낄낄거리며 벽으로 다가갔다. 그는 방금 겪은 굴욕을 만회할 새로운 장난감을 찾은 듯했다.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유진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그 절박한 반응은 상어 이빨의 잔인한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저 사진들이 이 여자와 늙은이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호. 만지지 말라고
왜 이 양반들이 내 애인이라도 되시나?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어디 보자. 다들 얼굴이 앳되네. 끼케야 20살 이런 애송이들이 총 들고 설쳤다 이거지. 꼴에 전우라고 부르면서 그의 손가락이 한 액자 위에서 멈췄다. 그것은 기억의 벽 중앙에 걸린 가장 큰 사진이었다. 유난히 앳되어 보이는 5명의 젊은이가 전투복 차림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늠름하게 중앙에 서 있는 젊은이. 그는 바로 지금의 김철수였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지만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이거 저 할배 아니야. 상어 이빨이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소리쳤다. 그는 김철수와 사진 속의 젊은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푸아하 세상에 이 늙은이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만야. 봐라, 완전 애새끼잖아. 근데 표정은 왜 이렇게 심각해? 나라라도 구할 것처럼 폼 잡기는. 김철수는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어 이빨을 보지 않았다. 그는 사진 속의 젊은 자신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4명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일병, 이중사, 최하사, 그리고 강소희. 그들의 웃음소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그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상어 이빨은 그 침묵을 오해했다. 그는 노인이 공포에 질렸거나 혹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반항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참전 용사라. 멋있지. 근데 말이야. 그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액자를 벽에서 거칠게 떼어냈다. 유리가 나무틀 안에서 삐걱거렸다.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쓸데없이 전쟁이니 뭐니 나대다가 결국엔 다 뒤지고 산 놈들은 훈장 하나 받고 평생 연금이나 타먹고. 안 그래? 제발. 제발 그것만은. 유진이 울부짖으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떡대 중 하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상어 이빨은 유진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진 액자를 바닥에 쟁그랑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구두 뒷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정확히 겨냥했다. 이딴 건 말이야. 안 돼. 유진의 비명과 동시에 바삭 하는 유리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상어 이빨은 자신의 더러운 구두발로 사진을, 그들의 웃는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발을 비비꼬며 유리를 더욱 잘게 부쉈다. 먼지와 유리 조각과 찢어진 사진 속 젊은이들의 얼굴이 하나로 뒤엉켰다. 이게 바로 당신들 명예의 가치야. 알겠어. 할배, 그가 김철수를 돌아보며 조롱했다. 그냥 발밑에 깔린 쓰레기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카페 안의 공기가 변했다. 갓볶은 원두의 향기는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불어오는 듯한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밖에서 들리던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카페 기억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하나의 진공 상태가 되었다. 떡대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맹수 앞에 초식동물처럼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철수에게로 향했다.
김철수는 더 이상 벽에 기대어 있지 않았다. 그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 있었다. 그는 키가 커진 것 같지도 않았고 근육이 불어난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슬픔, 분노, 연민,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증발하고 오직 절대적인 무무의 상태만이 남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미터 상공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의 눈이었고 혹은 적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의 조준경이었다. 차갑고 비정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상어 이빨의 얼굴이 아닌 그의 발밑에 깔린 훼손된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상어 이빨도 그 기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늙은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눈깔에 힘준 거 봐라. 지금 나 쫄라고. 그는 일부러 구둣발을 한 번 더 비볐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 사진 쪼가리가 뭐라도 된다고. 그때 김철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의 군대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위엄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압축되어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는 카페의 모든 유리잔을 동시에 떨리게 할 만큼의 강력한 파동을 지니고 있었다. 3초 주지. 상어 이빨의 웃음이 멈칫했다. 김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어 이빨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집행이 결정된 선고였다. 하나, 주어라. Pick it up. 상어 이빨은 당황했다. 이 늙은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미쳤나? 이 영감이. 둘, 먼지를 털어라. Clean it.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혹은 판사처럼 다음 명령을 내릴 뿐이었다. 셋.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졌다. 그리고 사과해라. And apologize. 사과하라. 그 말은 유진이나 김철수 자신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그가 짓밟은 사진 속의 존재들, 국가의 명예를 향한 명령이었다. 카페 안의 정적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워졌다. 상어 이빨은 잠시 동안 그 말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늙은이는 미친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농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굴욕감과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상어 이빨은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는 자신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가장 큰 소리로 폭발했다. 사과 이 시발 노망난 새끼가 내가 왜 이딴 쓰레기 조각한테.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3초 지났네. 개새끼야. 그는 그렇게 외치며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사진을 향해 역겨운 가래침을 퇴하고 뱉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에 대한 능멸이었고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김철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뜨였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졌다. 상어 이빨이 뱉은 가래침이 바닥에 지시겨진 사진 위로 끈적하게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해 희죽거렸다. 자신의 관대한 3초 경고를 무시한 이 늙은이에게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 늙은이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절망뿐이라고.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가 밟은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으며 그가 침을 뱉은 대상은 늙은 참전용사의 자존심 따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김철수의 감겼던 눈이 떠졌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죽었다. 유진의 흐느낌도, 깡패들의 비웃음도, 바깥의 차량 소음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진공 펌프로 빨아들인 듯 사라졌다. 상어 이빨은 자신의 심장이 공포로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늙은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차가운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산소를 태워버릴 듯한 순도 높은 열기였다. 이 영감이 진짜. 상어 이빨이 공포를 감추기 위해 욕설을 내뱉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던 찰나였다. 김철수가 움직였다. 아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상어 이빨의 바로 앞에 존재했다. 늙고 쇠약해 보였던 육체는 사라지고 수십 년간 압축되었던 강철이 폭발하듯 풀려났다. 유진의 눈에는 아버지가 공간을 접어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 우두둑. 시간이 모든 의미를 잃은 찰나의 순간. 상어 이빨은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서 나무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고통을 인지하기도 전에 김철수의 왼손이 그의 부러진 손목을 비틀어 잡았고 오른손 손바닥은 그의 가슴팍을 가볍게 밀었다. 악상어 이빨은 비명 대신 숨이 막히는 소리를 냈고 그의 육중한 몸은 깃털처럼 날아가 계산대 모서리에 처박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눈앞의 늙은이는 분명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렸는데 그 움직임에는 어떠한 분노나 살해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기계가 정해진 공정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뭐야, 저 영감탱이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두 명의 떡대가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곰처럼 김철수를 껴안으려 했다. 그들은 이 늙은이를 단순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부러뜨려 굴복시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늙은이의 등이 아니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한계였다. 주먹을 휘두른 떡대는 자신의 주먹이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김철수가 가볍게 뻗은 손날에 명치 소라플렉수스를 정확하게 가격당했다. 그는 위액이 역류하는 고통 속에 무릎을 꿇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동시에 김철수는 몸을 낮추며 뒤쪽으로 파고드는 떡대의 팔을 잡아챘다. 그는 떡대의 거대한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업어맺혔다. 아니, 그것은 유도나 레슬링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떡대의 어깨 관절을 붙잡고 몸을 회전시켜 그 육중한 몸을 바닥이 아닌 방금 명치를 맞고 쓰러진 동료의 등 위로 내동댕이 쳤다. 쿵. 두 개의 거대한 몸뚱이가 카페 바닥에서 비참하게 뒤엉켰다. 한 명은 숨을 못 쉬어 다른 한 명은 어깨가 탈골되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는 시간보다 짧았다. 카페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긴장감이 아닌 절대적인 충격이 공기를 지배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난 20년간 자신을 위해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화분에 물을 주던 그 아버지가 맞는가?
그녀의 아버지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 그는 스웨터가 아니라 마치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는 듯했다. 그는 숨 한 번 헐떡이지 않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손목이 부러진 채 바닥에 주저앉은 상어 이빨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길거리 싸움이나 조직의 패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를 만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것은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저것은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살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그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의 애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깡패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그들을 지나쳐 자신이 원래 서 있던 벽 앞으로 걸어갔다. 유진은 아버지가 그들을 마무리하러 가는 줄 알고 눈을 감았지만 그는 깡패들을 그대로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그 위에 뱉어진 더러운 가래침. 그리고 그 밑에 지시겨진 흑백 사진. 김철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낡은 무릎 관절에서 뚜둑 소리가 났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했다. 그는 깡패들을 제압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장 큰 사진 조각을 집어들었다. 젊은 자신과 지금은 고인이 된 4명의 전우들. 그들의 웃는 얼굴 위로 상어 이빨의 가래침이 묻어 있었다.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는 그것으로 사진을 닦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스웨터 소매를 걷어 맨살에 그 더러운 이물질을 먼저 닦아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사진에 남은 먼지와 유리 가루를 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슬픔과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감히 자신의 형제들을 모욕한 것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닦아낸 사진 조각을 가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그는 상어 이빨이 아닌 비명을 지르는 떡대들에게 다가갔다. 떡대들은 노인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는 무자비한 힘으로 그들의 뒷덜미를 잡아채 계산대 앞에 쓰러진 상어 이빨 쪽으로 끌고 갔다. 그는 3명의 깡패를 한 곳에 마치 쓰레기를 모아두듯 쌓아놓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목이 부러진 상어, 이빨은 노인이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눈을 감았다. 제발,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꺼낸 것은 칼이나 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가죽이 다 해지고 실밥이 터진 낡은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유진의 어릴 적 사진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나쳐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철컥. 그것은 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니었다. 검푸른 색을 띤 묵직한 금속 재질의 카드였다. 빛에 발해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중앙에는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듯한 호랑이의 눈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김철수는 그것을 바닥에 쓰러진 상어 이빨의 얼굴 앞으로 던졌다. 금속 카드는 상어 이빨의 코앞에 떨어지며 쟁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게 뭡니까? 상어 이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경찰 신분증도 군인 신분증도 아니었다.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물건이었다. 김철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수천의 부하들 앞에서 명령을 내리던, 전장을 울리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특수정보부대, 그가 말했다. 비밀 임무부대, 코드명, 호랑이 줄무늬 타이거 스트라이프. 상어 이빨의 동공가 흔들렸다. 호랑이 줄무늬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지금은 해체된 부대다. 김철수가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금속 신분증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상어 이빨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선언했다. 그들의 지휘관, 김철수 대령이다. 대령. 그 단어가 카페 안을 맴돌았다. 상어 이빨은 대령이 얼마나 높은 계급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것이 자신이 감히 영감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은 분명히 알았다. 김철수는 가슴 주머니에 넣었던 닦아낸 사진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젊은이들을 내려다보며 상어 이빨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이 사진 속의 젊은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다. 그들은 내 부하들이었고 내 형제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놈이 방금 짓밟고 침을 뱉은 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늙은이의 추억이 아니야. 그것은 국가의 명예였다. 국가의 명예. 김철수의 선고와 같은 말이 카페의 무거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은 상어 이빨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다. 국가 명예 이 늙은이가 지금 무슨 잠꼬대를 하는 것인가. 부러진 오른쪽 손목에서 전해져 오는 끔찍한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하찮은 늙은이 앞에서,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굴욕감이었다. 공포는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질된다. 상어 이빨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린 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 씨발 노망난 새끼가. 그는 고통을 잊은 듯 포효하며 부러지지 않은 왼손을 품속으로 가져갔다. 순식간에 번뜩이는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등산용 칼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해치기에는 차고 넘치는 흉흉한 접이식 칼이었다. 그는 부러진 오른팔을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짐승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죽여. 그가 바닥에서 신음하는 두 명의 부하에게 고함을 질렀다. 저 새끼 당장 죽여버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두 명의 떡대도 이성을 잃었다. 어깨가 탈골된 놈은 성한 팔로 근처의 의자를 집어들었고 명치를 맞았던 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곰처럼 달려들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제 보호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눈앞에 이 늙은이를 찢어 죽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유진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3명의 흉포한 짐승. 그중 하나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낡은 스웨터를 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 안 돼요, 피해요. 하지만 김철수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지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청소를 시작할 뿐이었다. 죽어라. 이 늙은 꼰대야. 상어 이빨이 가장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왼손에 쥔 칼을 갑옷의 틈새를 찌르듯 김철수의 복부를 향해 맹렬하게 찔러 넣었다.
그것은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것이 아닌 상대를 확실하게 끝내기 위한 사례가 담긴 공격이었다. 시간이 느려졌다. 김철수의 눈은 칼날의 끝을 쫓지 않았다. 그는 칼을 쥔 손목, 그 손목을 움직이는 팔꿈치,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리는 상대의 어깨를 동시에 읽고 있었다. 칼날이 그의 스웨터에 닿기 직전 김철수의 몸이 반바퀴 회전했다. 그는 공격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격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상어 이빨에 칼쥔 왼손 손목을 덮쳤다. 악상어 이빨이 비명을 질렀다. 노인의 소나기가 쇠 집게처럼 그의 손목 신경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철수는 상대의 손목을 잡은 채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돌진하는 힘을 그대로 역이용했다. 그는 상어 이빨의 팔을 비틀며 그의 몸을 방패처럼 사용했다. 으악! 바로 그 순간 의자를 휘두르며 달려들던 떡대가 자신의 공격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내리친 의자는 김철수가 아닌 그들의 두목인 상어 이빨의 등에 그대로 장렬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어 이빨의 입에서 피가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두목을 가격한 떡대가 당황해서 멈칫한 찰나 김철수는 이미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상어 이빨을 떡대 쪽으로 밀쳐버리고 동시에 의자를 쥔 떡대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우드득 김철수의 팔꿈치가 떡대의 어깨 관절, 이미 탈골되었던 바로 그곳을 역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탈골이 아니었다. 관절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떡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는 의자를 떨어뜨린 채 바닥을 뒹굴었다. 이 모든 것이 단 10초 만에 일어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 명치를 맞고 비틀거리던 마지막 떡대였다. 그는 자신의 두 동료가 순식간에, 그것도 한 명은 다른 한 명에 의해 박살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흐아. 그는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카페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김철수는 그를 쫓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접이식 칼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딸깍 소리가 나게 접었다. 도망치던 떡대는 문 손잡이에 거의 손이 닿을 뻔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 직전 그의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퍽. 김철수가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카페 중앙에 서 있었다. 그가 한 것은 방금 떡대가 떨어뜨린 나무 의자를 발로 가볍게 차올린 것뿐이었다. 의자는 정확하게 회전하며 날아가 도망치는 떡대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떡대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정적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정확히는 45초. 3명의 건장한. 그중 하나는 흉기를 든 조폭이 카페 바닥에 널브러졌다. 한 명은 양팔이 부러진 채, 하나는 동료의 의자에 맞아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어깨 관절이 박살난 채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뒤통수를 맞고 기절해 있었다.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체되었다. 김철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안도감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후에 서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깡패들이 흘린 피나 땀이 자신의 옷에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듯 낡은 스웨터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유진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영화의 한 장면. 아니, 그보다 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방금 그가 보여준 움직임은 인간의 육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기술의 정수였다. 그는 폭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질서를 집행했다. 하, 하.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상어 이빨이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칼을 쥔 왼손마저 손목이 꺾여 너덜거리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고통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물었다. 그는 이제 늙은이나 영감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었다. 눈앞의 존재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 혹은 그 이상이었다.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깡패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유진에게로 걸어갔다. 유진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에 다정하고 조금은 무뚝뚝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유진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뺨을 맞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김철수는 딸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마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 손길은 방금 전 뼈를 부수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조금 기다리거라. 그가 말했다. 아빠가 이 쓰레기들 마저 치워야겠다. 그는 쓰레기라는 단어를 정말로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기물을 처리하듯 무미건조하게 내뱉었다. 사이다의 순간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제압이었고 압도적인 통제였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왜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대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국가의 명예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를 건드린 대가로 완벽하게 분쇄되었다. 김철수의 마지막 말이 남긴 서늘한 여운이 카페 기억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가의 명예. 그 단어는 부러진 뼈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상어 이빨의 귓속에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선 후였다. 유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을 번갈아 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상의 평화가 깃들어 있던 그녀의 소중한 공간은 이제 3명의 남자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공포의 냄새로 역겹게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찾았다. 아, 아버지, 경찰에 112에 신고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충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깡패들을 제압한 것은 보았지만 그 후 폭풍이 두려웠다. 저들은 조직 폭력배다. 지금은 당했지만 분명 보복이 있을 것이다. 경찰이 와서 이들을 연행해 가야만 했다. 아니다. 김철수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딸을 제지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금속 신분증을 주워 무심하게 바지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경찰은 필요 없다. 하지만 아버지, 저 사람들은
시끄럽기만 할 뿐이다. 김철수가 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유진을 안심시키려는 듯 잠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낡은 스웨터 안쪽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구식 이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은 작았고 버튼 숫자는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다. 상어 이빨은 고통 속에서도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저 늙은이, 저 괴물이 지금 저 골동품 같은 전화기로 어딘가에 연락을 하려 하고 있었다. 경찰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구지 자신의 형님들에게라도 연락하려는 건가? 하지만 저 전화기는 김철수는 주소록을 뒤지지 않았다. 그는 달아빠진 버튼을 마치 수십 년간 매일 눌러왔던 것처럼 익숙하고 정확하게 긴 번호를 하나씩 눌러 내려갔다. 그것은 기억에 의존한 번호였다. 뚝, 뚝, 뚝. 신호음이 폴더폰의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바닥의 깡패들도 고통을 참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짧은 연결음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신호음이 끊겼다. 연결이 되었다. 김철수는 수화기를 귀에 댔다. 접니다. 그가 입을 연 첫 마디였다. 나. 그 한 단어에 어떤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인지 수화기 너머의 정적이 말해주고 있었다. 잠시 후 폴더폰의 작은 스피커를 뚫고 당황한 듯하지만 극도로 절제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누구? 십니까? 강 비서. 김철수가 상대의 직함을 불렀다. 강 비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상어, 이빨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아는 비서 중에는 강 씨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어딘가 불길할 정도로 익숙했다. 나, 김철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넘어지고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뒤로 밀리는 마찰음이 다급하게 들려왔다. 상어 이빨은 분명히 들었다. 그 모든 소란 끝에 아까의 그 침착했던 남자가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대령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김철수가 잠시 전화기를 귀에서 뗄 정도였다. 목소리 낮추게 강 비서. 아직 안 죽었네. 여전히 귀가 밖군. 김철수가 특유의 무미건조한 유머를 던졌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대령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고 있었습니다만. 수화기 너머의 강 비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용건만 간단히 하지. 김철수가 그의 말을 끊었다. 유진이 가게일세. 여기에 쓰레기가 좀 들어왔네. 쓰레기 말입니까? 강 비서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스스로를 흑룡파라고 부르는군. 김철수가 바닥에 널브러진 상어 이빨을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다. 숫자는 셋. 처리하는 데는 1분쯤 걸렸나. 흑룡파. 강 비서가 그 이름을 곱씹었다. 그 조직은 최근 몇 년간 신흥 범죄 조직으로 급부상하며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던 골칫덩이였다. 대령님, 혹시 다치신 곳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김철수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강 비서, 그들이 호랑이 줄무늬를 모욕했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호랑이 줄무늬. 그 코드명은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된 전설이자 금기였다. 그것을 모욕했다는 것은 단순한 시비나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강 비서의 목소리는 이제 흥분이 아닌 서리빨 같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대령님, 그 쓰레기들의 위치가 내 딸 가게, 기업, 주소는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흑룡파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혹시 현장에 경찰을 보낼까요? 아니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쪽으로? 아니,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은 필요 없네.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해. 유진이가 놀라면 안 되니까. 자네 팀으로 보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한 녀석들로. 강 비서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지금 즉시 청와대 경호처 직속 위기 대응팀을 현장으로 급파하겠습니다. 10분. 아니, 7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현장 보존을 부탁드립니다. 대령님, 김철수는 수고하게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딸깍 소리가 나게 폴더폰을 닫았다. 그 모든 통화를 상어 이빨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불타버린 것 같았다. 강 비서, 대령님, 호랑이 줄무늬, 그리고 마지막,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단어, 청와대 경호처. 상어 이빨은 길거리 생활을 오래하며 이 바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 경찰은 무섭지 않았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었다. 검찰은 조금 더 무서웠지만 역시 형님들의 연줄이 닿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달랐다. 그곳은 자신들이 사는 어둠의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차원의 영역이었다. 그곳에 경호처 직속 팀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은 수사나 체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거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는 그냥 늙은 참전 용사를 건드린 게 아니었다. 그는 국가 그 자체와 연결된 살아있는 전설, 봉인된 괴물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 낡은 금속 신분증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령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증표였다. 그들이 호랑이 줄무늬를 모욕한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흑룡파라는 조직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자신들의 형님도 그 뒤에 어떤 정치인도 청와대 경호처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상어 이빨의 입에서 비명이 아닌 절망적인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부러진 양팔의 고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김철수는 그들의 절망적인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폴더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아, 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곧 청소하는 사람들이 올 거다. 청소. 유진이 멍하니 되물었다. 그래.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금방 끝날 거야. 넌 그냥 저기 주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끓이고 있거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널브러진 의자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 3명의 조폭을 맨손으로 분쇄한 사람이 아닌 평생 카페의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온 평범한 아버지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카페 밖에서는 이미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힘이 이 작은 카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김철수의 폴더폰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작은 기계음은 방금 전 뼈와 살이 부딪히던 격렬한 소음보다 더 크게 카페 기억의 공간을 울렸다. 그것은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동시에 진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상어, 이빨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처.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밝혀 부러진 뼈의 고통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의 영린을 건드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청와대라는 이름은 이 나라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활동하는 그들에게는 신화나 다름없는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와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 사이의 기묘한 대치 상태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방금 아버지가 한 통화의 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강 비서라는 이름과 아버지를 대령님이라 부르는 상대방의 경악에 찬 목소리는 똑똑히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참전 용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김철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나뒹구는 의자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돌려놓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맨손으로 3명의 건장한 남자를 해체시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그의 그 침착함이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7분. 강 비서가 약속한 시간이었다. 정확히 6분 40초가 지났을 때였다. 끼이익, 끼이익. 처음 들린 것은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성능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였다. 카페 밖의 평화롭던 거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 하는 낮고 위협적인 엔진 배기음이 여러 대 겹쳐 들려왔다. 유진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경찰차나 구급차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번호판조차 없는 칠흑같이 검은색 세단 2대가 카페 입구를 완벽하게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장갑차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무광 검은색 벤 차량이 거리를 완전히 봉쇄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기처럼 보였다. 타다닥. 차가 멈추기도 전에 세단과 벤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10명 남짓되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수백 명의 군대와도 같았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검은색 정장에 귓가에는 나선형으로 꼬인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처럼 허둥대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한 무리의 늑대들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카페로 흘러들어왔다. 카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듯한
절대적인 권력의 무게였다. 상어 이빨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이 순간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저들이 이 늙은이를 체포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저 늙은이가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희망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상어 이빨과 그의 부하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어떠한 관심이나 놀라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보는 듯했다. 그들은 깡패들을 그대로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이었다. 무리의 선두에 선 가장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40대 남자가 묵묵히 서 있는 김철수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는 김철수의 삼보 앞에서 군인처럼 완벽하게 멈춰섰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가슴 주머니에 꽂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송구함이 가득했다. 그는 두 발을 탁 소리가 나게 모으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여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대령님. 그의 목소리는 카페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절도 있었다. 청와대 경호처 위기 대응팀장 한진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청와대 경호처, 그 단어는 그녀가 뉴스에서나 듣던 다른 세계의 언어였다. 바닥에 쓰러진 상어 이빨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김철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한 팀장. 7분. 정확하군. 명령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한 팀장이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그제야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요원들. 현장 정리. 그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요원 2명이 깡패들에게 다가갔다. 상어 이빨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 입을 열었다. 이건 불법이야 변호사를 부를. 그의 말은 끝맺어지지 못했다. 한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입에 검은색 재갈을 물려버렸다. 동시에 다른 요원이 그의 부러진 팔을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감정이나 자비도 없었다. 그것은 체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폐기물 수거였다. 상어 이빨과 그의 부하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 카페 밖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평생 동안 다른 약자들에게 저질러왔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무자비하게 처리되었다. 한 팀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지도 않고 김철수에게 보고를 시작했다. 대령님, 강 비서님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보고 체계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현 시간부로 대령님에 대한 공격은 1급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이 김철수가 소중하게 닦아 가슴 주머니에 넣었던 찢어진 사진 조각이 있던 자리를 향했다. 또한 호랑이 줄무늬 부대 상징에 대한 모독 행위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 명예훼손으로 격상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한 팀장의 이어피스에서 작은 신호음이 들렸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강 비서님의 직접 지시에 따라 707 특수임무단이 5분 전 흑룡파의 본거지인 강남의 오피스텔을 급습, 조직의 두목을 포함한 핵심 간부 전원을 검거 완료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707 특수임무단, 그것은 TV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최정예의 특수부대가 아닌가. 그들의 모든 자금줄과 서버는 국군 방첩사령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강 비서님의 전원입니다. 한 팀장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오늘 자정부로 대한민국에서 흑룡파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명예를 건드린 대가였다. 경찰 조사는 없었다. 재판도 없었다. 그들은 그럴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다.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힘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이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역 경찰서가 감히 손대지 못했던 거대한 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명분이 되었다. 한 팀장은 보고를 마친 후 뒤이어 들어온 다른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정장이 아닌 하얀색 방역복처럼 보이는 특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의료용 키트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호처 소속 현장 복구팀입니다. 아가씨. 한 팀장이 유진을 향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령님께서 심려치 않으시도록 이 더러워진 곳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0분이면 모든 흔적이 사라질 겁니다. 그들은 깡패들이 흘린 피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밟았던 바닥 타일 자체를 뜯어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한 팀장은 다시 한번 김철수에게 경례를 올렸다. 대령님, 혹시 저희에게 하달하실 추가 명령이 있으십니까? 김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깡패들이 끌려나간 문을 바라본 것도 707 특수임무단의 활약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부서진 나무 액자 틀에 머물러 있었다. 사진은 그가 수습했지만 그들의 집은 부서져 있었다. 그는 한 팀장을 바라보며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액자. 예, 대령님, 액자를 하나 새로 맞춰주게. 원래 있던 것과 똑같은 놈으로. 그것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을 움직인 남자의 유일한 요구였다. 한진우 팀장과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 카페 구석에 조용히 놓인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새로 맞춘 빈 액자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들이 머물렀던 30분 동안 카페 기억은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깨졌던 유리 조각, 깡패들이 흘렸던 피 한 방울, 심지어 그들이 밟았던 바닥 타일 몇 개는 아예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기가 옅은 라벤더 방향제 냄새와 어우러져 방금 전의 지옥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평화롭게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예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유진에게 이 고요함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김철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 카운터로 돌아가 깨끗한 행주로 유리잔을 닦고 있었다. 방금 전 뼈를 부수고 국가의 비밀 조직을 움직였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평온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난 20여 년간 그녀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나.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낡은 군복 사진이 담긴 액자를 말없이 바라보던 과묵한 남자. 가끔 밤늦게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던 전쟁의 상흔을 지닌 평범한 참전용사. 그것이 유진이 아는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를 보았다. 대령님, 청와대 경호처 707 특수임무단. 그리고 호랑이 줄무늬.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김철수는 딸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시선을 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리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버지.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대령님이라니요. 김철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닦던 잔을 내려놓고 마른 세수를 했다. 깊은 한숨이 그의 갈비뼈를 울렸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호랑이 줄무늬는 뭐예요? 그 사진 속의 아저씨들은 아버지의 그냥 전우가 아니었던 거예요. 김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딸을 향했지만 시선은 딸의 뒤편, 이제는 비어버린 벽의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어 이빨이 짓밟았던 그들의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였다. 유진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카페 이름을 왜 기억이라고 지었지? 그거야.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요. 유진이 고백했다. 아버지는 늘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여기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뭐든 간에. 김철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딸이 자신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경호처 요원들이 두고 간 새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보관했던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냈다. 내 말이 맞다. 그가 낡은 사진 조각을 새 액자 틀에 조심스럽게 맞추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잊히기 위해 살아왔지. 그는 액자를 들고 벽으로 걸어갔다. 네가 아는 아버지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마치 수십 년 묵은 비밀의 무게가 그의 성대를 짓누르는 듯했다. 세상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임무들이 존재한다. 지도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기록에 남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순간이 오지. 그는 흑백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군번도 이름도 없는 유령이었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위협받을 때 그 그림자를 베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칼이었지. 그의 손이 호랑이 줄무늬라는 코드명이 새겨졌던. 이제는 주머니 속에 들어간 낡은 금속 신분증을 매만졌다. 그것이 호랑이 줄무늬 부대였다. 707이나 UDT의 최정예 중에서도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이었던 아이들. 내 부하들. 내 새끼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지금 국가의 가장 깊은 비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저 사진 속의 녀석들. 김철수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슬렀다. 박일병. 저 녀석은 늘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농담을 던지던 녀석이었지. 이 중사. 전 세계 어떤 통신망이든 뚫어내던 천재였고. 최하사.
2km 밖의 동전도 마치던 저격수였네. 그리고 저기 내 어깨에 손을 올린 강소희. 그의 시선이 강소희의 환한 웃음에서 멈췄다. 자네, 강 비서라고 했지. 저 녀석의 형일세. 유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청와대의 그 강 비서가 우리의 마지막 임무였다. 김철수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로 향했다. 작전명 북극성. 외교적으로 절대 개입할 수 없는 분쟁 지역에서 적국의 손에 넘어간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회수하는 임무였다. 실패는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배어나는 듯했다. 우리는 성공했다. 무기는 회수했지. 하지만 배신이었다. 우리가 철수할 좌표에 적의 대규모 병력이 매복하고 있었어. 상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다. 아버지. 포위망은 좁혀졌고 나는 부상을 입었다. 강소희가 나를 업고 뛰었지. 그리고 박일병, 이중사, 최하사가 우리의 퇴로를 열기 위해 남았다. 김철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총성과 폭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의 마지막 무전이었다. 대령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초콜릿 다 떨어졌습니다. 먼저 갑니다. 박일병. 좌표 깨끗합니다. 대령님, 반드시 귀환하십시오. 이중사.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았습니다. 시야 확보 불 능. 최하사 그리고 강소희. 그 녀석은 나를 안전한 곳까지 밀어넣고는 다시 총을 들고 돌아섰다. 대령님 형에게 제가 영웅이었다고 전해주십시오. 호랑이 줄문에 임무 완수. 김철수의 뺨 위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내가 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유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상층부는 북극성 작전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렸다. 내 부하들은 전사자가 아니라 훈련 중 실종으로 처리되었지. 그들의 희생은 은폐되었다. 그는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그들에게 별을 달아주고 훈장을 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국가는 내게 침묵의 대가로 장군 진급을 제안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그들의 명예를 더럽힌 군복을 찢어버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했다. 나는 김철수 대령으로서 죽고 내 어머니 곁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만 살기로 맹세했지. 그는 새로 맞춘 액자를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흑백 사진 속의 5 젊은이는 이제 깨끗하고 튼튼한 집안에서 다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깡패놈들. 김철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놈들은 단순히 내 딸을 때린 게 아니야. 단순히 사진을 밟은 것도 아니지.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국가가 버린 내 형제들의 유일한 묘비를, 유일하게 남은 그들의 명예를 짓밟은 거다. 이제야 유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말한 국가의 명예란 훈장이나 기념비에 새겨진 공식적인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배신당하고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진짜 명예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난 수십 년간 홀로 그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유진이 다가가 아버지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굽은 등이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짊어진 기억과 명예의 무게 때문이었음을 알았다. 김철수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부녀는 한동안 벽에 걸린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잊혔던 영웅들의 기억이 마침내 그들을 이해하는 두 사람의 품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은 간 리스치를 마친 듯 반짝이는 새 원목 액자뿐이었다. 그들이 휩쓸고 간 카페 기억은 마치 어젯밤의 지옥도 같은 소동이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심지어 깨졌던 타일 몇 개는 이음새조차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교체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피비린내 대신 짙은 에스프레소 향기만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 호랑이 줄무늬와 국가에 의해 버려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의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아는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스웨터는 평범한 옷이 아니라 수많은 비밀과 명예의 무게를 감추기 위한 위장복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알려지면 어쩌나, 흑룡파의 남은 세력이 보복이라도 하러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철수는 그런 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원두를 갈고 있었다. 사건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져버렸다. 유진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날 무렵 근처 대학에 다니는 단골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카페로 뛰어들어왔다. 너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봤어. 이거 너희 가게 아니야. 학생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젯밤 유튜브에 올라온 2분짜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제목, 종로 카페. 전설의 제이슨 본 할아버지 조폭 3명 1분 순사.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영상은 매우 흔들렸고 낮은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었다. 어제 그 소동 때 겁에 질려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손님이 공포에 질린 채로 자신도 모르게 녹화 버튼을 누른 것이 분명했다.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죽어. 이 늙은 꼰대야. 상어 이빨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장면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늙고 쇠약해 보였던 할아버지가 마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칼을 든 팔을 꺾고 그를 방패 삼아 의자를 든 떡대를 제압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망치던 깡패의 뒤통수를 의자로 정확하게 가격하는 장면까지.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이었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동작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분노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냉철하고 정밀한 움직임뿐이었다. 영상은 깡패들이 모두 쓰러진 후 할아버지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낡은 스웨터를 터는 장면에서 끝나 있었다. 이게 뭐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냐니 지금 이 영상 때문에 난리 났어. 학생이 흥분해서 말했다.
조회수가 벌써 300만이야. 댓글창은 폭발했고 학생이 스크롤을 내리자 수만 개의 댓글이 쏟아져 내렸다. 미쳤다. 저게 사람 움직임이냐? CG 아니야. 자세히 봐. 저거 그냥 싸움이 아님. 손목 꺾는 거랑 팔꿈치 쓰는 거. 완벽한 CQC 근접 격투술 임. 저 할아버지 최소 특수부대 출신이다. 1분 2초. 깡패 3명. 그중 하나는 칼 들었는데 1분 2초 만에 다 정리됨. 와. 영화 아저씨 실사판이네. 근데 저 조폭들 너무 쓰레기 아니냐. 영상 초반에 여자 사장님 뺨 때리는 거 희미하게 찍혔음. 저런 놈들은 저렇게 당해도 싸다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이게 사이다지. 영상은 순식간에 모든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통쾌한 참교육 영상으로 소비되던 것은 곧 숨겨진 영웅 찾기로 변질되었다. 네티즌 수사대가 카페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 영상은 곧바로 군사 관련 커뮤니티와 예비역들의 포럼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를 알아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예비역 장성이 운영하는 군사 전문 블로그에 종로 카페 영상에 노인. 혹시 그분이 아닐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략. 영상 속 노인의 움직임은 단순한 특수부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특정 부대에서만 사용되던 방식이다. 특히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할 때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다음 상대를 타격하는 저 흐름은 30년 전 호랑이 줄무늬의 지휘관이었던 K 대령이 완성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만약 저분이 정말 그분이라면 조폭들은 지금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건드린 것이니까. 이 글은 기름에 불을 붙였다. 호랑이 줄무늬라는 금기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론 청와대와 국방부의 신속한 조치로 관련 검색어는 곧 차단되었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후였다. 참전 용사의 딸을 지킨 숨겨진 전쟁 영웅. 여론은 순식간에 그를 제이슨 본이 아닌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가게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아니나 다를까. 카페 앞에는 이미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아, 아버지. 어떡해요? 유진이 울상이 되어 말했다. 김철수는 그저 묵묵히 새로 맞춘 액자 속의 전우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괜찮다. 문 열어라. 커피는 팔아야지. 문이 열렸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요란한 유튜버들이 아니었다. 달칵.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두 명의 노인이었다. 그들은 낡았지만 각이 잡힌 베트남 참전용사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빛바랜 훈장들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왔다. 아메리카노. 2잔 주시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들은 카페 안을 경건하게 둘러보았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김철수가 커피잔을 두 노인 앞에 놓았다. 두 노인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낡은 스웨터를 입은 김철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김철수의 주름진 얼굴과 유리잔을 닦던 그의 손을 훑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팍
두 노인은 군화 뒤꿈치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꼿꼿이 펴고 김철수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느리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평생을 바친 군인의 경례였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밖에서 떠들던 기자들도 유튜버들도 이 광경에 압도되어 카메라 셔터조차 누르지 못했다. 김철수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경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두 손을 배 앞에 공손히 모으고 두 노인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군대의 상하 관계가 아닌 시대를 함께 견뎌낸 민간인으로서의 가장 깊은 존경의 예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카페 기억은 손님들로 미어터졌다. 하지만 그들은 시끄러운 구경꾼들이 아니었다. 휴가를 나온 듯한 젊은 현역 군인들, 예비군 마크를 단 청년들, 그리고 김철수처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수많은 예비역들이었다. 그들은 카페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 김철수에게 말없이 경례를 붙였다.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카페의 기억의 벽. 이제는 단 하나의 사진만이 걸린 그 벽은 손님들이 붙여놓은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발 뻗고 잡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가버니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흑룡파 뿌리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이다. 유진은 눈물을 훔치며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렸다. 김철수는 그 모든 소란과 관심의 중심에서 여전히 그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경례와 감사 인사에 어색하고 수줍은 표정으로 그저 묵묵히 허리를 숙여 답례할 뿐이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을 지키고 죽은 형제들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지키려 했던 그 명예의 무게를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했다. 카페 기억이 예상치 못한 성지가 되어가던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드리운 한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흑룡파의 심장부이자 조직의 진짜 두목인 박 회장의 아지트였다. 박 회장은 상어 이빨 본명 백상훈과 연락이 두절된 것에 짜증을 내며 값비싼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이 구역의 모든 상권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고 정치권과 경찰 상층부에도 든든한 연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다. 백상훈 이 새끼 고작 푼돈 좀 뜯어오라고 보냈더니 어디서 술이라도 처먹고 뻗은 거야. 뭐야. 늙은이 하나 있는 구멍가게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누르려던 순간이었다. 쾅. 현관문이 폭발했다. 문자 그대로 육중한 강철 방화문이 경첩에서 뜯겨나가 거실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박 회장은 와인잔을 떨어뜨릴 틈도 자신이 매수해둔 경비실에 연락할 틈도 없었다. 뭐야.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따위의 친절한 경고는 없었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기 사이로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유령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전투복에는 어떠한 부대 마크나 이름표도 붙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소리 없이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펜트하우스 내부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박 회장이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서류 가방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 안에는 그가 관리하던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 즉 그의 보험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가방에 닿기도 전에 검은 전투화가 그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박동철, 흥룡파, 두목, 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아닌 국군방첩사령부 직인이 찍힌 붉은색 긴급 구속영장을 박 회장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당신들 미쳤어. 이건 불법이야. 내 변호사. 그의 입에도 어젯밤 상어 이빨에 그것과 똑같은 재갈이 물렸다. 팀 리더는 박 회장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변호사 좋다. 하지만 넌 일반 법정이 아니라 군사 법원에 서게 될 거다. 무슨 혐의. 팀 리더가 영장을 읽어 내려갔다. 조직범죄, 갈취, 폭행.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가 영장의 다음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우리의 주 혐의는 이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9조 위반,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내란 선동 예비죄. 박 회장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 커졌다. 내란 선동, 자신이 고작 동네 카페 하나를 건드린 일로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끌고 나가는 특임대의 거친 손길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보험이었던 서류 가방은 다른 요원에 의해 아무렇게나 열렸다. 그 안의 명단을 훑어본 요원은 팀 리더에게 무전으로 보고했다. 목표물 확보, 오염원 리스트도 확보 완료. 즉시 소각 처리해. 팀 리더가 대답했다. 우리의 임무는 흑룡파의 제거다. 그들과 엮인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강 비서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언론은 다음날 아침, 흑룡파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반적인 조폭 소탕 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그리고 국방부가 동시에 움직였다. 흑룡파의 모든 자산,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 그들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계좌가 단 하룻밤 사이에 전액 동결되었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 포탈 및 반국가적 이적 행위에 따른 자산 몰수를 집행했다. 깡패들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들의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공중 분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그들이 국가의 명예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건드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국가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의 가장 무겁고 무서운 조항들을 기꺼이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상어 이빨 백상우는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곳은 일반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가 아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막힌 방. 국군 방첩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특수조사실이었다. 그는 어젯밤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에게 끌려온 이후 지옥 같은 신문을 받았다.
신문관들은 그에게 왜 유진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누가 시켰느냐? 너의 배우는 누구냐? 호랑이 줄무늬의 상징을 모독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그냥 늙은이가 거슬려서 그랬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의 무지한 오만함은 국가안보조직의 눈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도의 심리전이나 국가 전복 세력의 압력으로 비쳤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부서졌다. 양팔은 두꺼운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정신은 공포로 너덜너덜해졌다. 그의 독방 구석에 걸린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제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종로 카페 영웅 영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영상 속 노인의 정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화면이 바뀌고 군복을 입은 한 군사 평론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시청자분들은 영화 아저씨나 제이슨 본을 떠올리시겠지만 그것은 모욕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기술은 단순한 CQC가 아닙니다. 저것은 오직 전설로만 전해지던 대한민국 최정예 비밀부대 호랑이 줄무늬의 지휘관 K대령이 완성한 실전 살상술입니다. 저분은 걸어다니는 국가안보 그 자체입니다. 상어 이빨은 침을 삼켰다. K대령, 김철수 대령고, 흑룡파 조직원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을 겁니다. 평론가가 혀를 찼다. 그들이 짓밟은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극성 작전에서 전사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지 못하는 영웅들의 위패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모독한 것은 현충원에서 국기에 침을 뱉은 것과 같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TV 화면에는 자료 사진으로 어둡고 음산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공장 사진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이 흑룡파라는 조직은 자신들의 무지함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상어 이빨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 낡은 스웨터를 입은 늙은이, 국가의 명예라고 속삭이던 그 서늘한 목소리, 청와대 경호처의 등장, 707 특수임무단의 급습, 그리고 자신들의 조직이 하룻밤 만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공중분해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홧김에 짓밟고 가래침을 뱉었던 그 낡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평생 동안 힘의 논리를 신봉했다. 더 강한 주먹, 더 많은 돈, 더 높은 형님. 그는 박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자신이 참전용사 나부랭이라고 모욕했던 저 늙은이, 딸의 카페에서 조용히 유리잔이나 닦던 저 영감탱이가 박 회장이나 흑룡파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국가 그 자체의 무게를 짊어진 괴물이었다. 크크. 상어 이빨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기쁨이나 유쾌함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절망적인 실소였다. 하하. 하하하하.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상어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핵잠수함을 이빨로 긁어보려 했던 플랑크톤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지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했다. 한바탕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카페 기억을 향했던 전국의 뜨거운 관심과 그 입구를 가득 메웠던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들은 시간이 흐르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며칠간 지속되었던 광적인 열기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과는 다른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새롭게 자리 잡았다. 카페의 기억은 더 이상 유튜브 영상 속 제이슨 본 할아버지의 통쾌한 액션 현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잊혔던 영웅들을 기리고 현존하는 영웅에게 감사를 표하는 조용한 성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를 찾아오거나 김철수에게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의 싸움 기술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고 벽에 걸린 사진을 잠시 묵념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낡은 스웨터를 입고 여전히 묵묵히 잔을 닦고 있는 김철수를 향해 가벼운 목례나 혹은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보낼 뿐이었다. 김철수는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똑같이 허리를 숙여 답례했다. 카페의 기억의 벽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한진우 팀장이 약속했던 새 원목 액자 안에는 청와대 경호처의 특수복원팀이 현대 기술을 총동원하여 완벽하게 복원해낸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상어 이빨에 구둣발에 지시겨지고 찢어졌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진 속의 5 젊은이 박일병, 이중사, 최하사, 강소희, 그리고 젊은 김철수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환한 웃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사진은 이제 더 이상 김철수 대령 개인의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페 기억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함께 지켜보는 대한민국이 잠시 잊고 있었던 국가의 명예 그 자체가 되었다. 벽 한쪽을 가득 메웠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노란 포스트잇들이 그 증거였다. 김철수의 행동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했다. 흑룡파라는 거대한 사회의 암 덩어리가 대한민국 지도에서 단 하룻밤 만에 도련해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상어 이빨, 백상훈과 그 두목박 회장을 비롯한 조직원 전원은 내란 선동 예비죄라는 그들이 평생 이해조차 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혐의까지 더해져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차가운 감방 안에서 평생을 곱씹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역설적인 결과는 또 있었다. 호랑이 줄무늬와 북극성 작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자 국회와 국방부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었다. 북극성 작전의 모든 기밀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호랑이 줄무늬 대원 전원에게는 1계급 특징과 함께 최고의 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국립현충원에는 그들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추모식 날, 청와대 비서실장인 강 비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의 군복을 입고 형의 이름이 아닌 강소희의 보호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섰다. 그는 동생의 비석 앞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평생 중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더욱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서울시 의회는 종로 카페 영웅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특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운영 사업장 보호에 관한 특별 조례. 이 조례안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체의 갈취, 협박 행위를 일반 폭력보다 몇 배나 가중 처벌하며 시 차원에서 직접적인 법률 및 행정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깡패의 어리석고 무지한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이름 없는 참전 용사들에게 가장 튼튼하고 현실적인 방패를 선물한 셈이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다. 카페의 기억은 훈장이나 조례안과는 상관없이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그를 영웅이나 대령님이라 부르며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없었다. 하지만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들의 눈빛에는 이제 낡은 스웨터 차림의 노인을 향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김철수는 여전히 그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관심이나 새로 추서된 훈장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아침마다 새로 들여온 원두를 로스팅했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서 유리잔을 닦았으며 유진이 아끼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의 굽었던 등은 여전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더 이상 그 등이 외롭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 비로소 죽은 형제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자의 편안하고 가벼운 쉼처럼 보였다. 저녁 무렵 카페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은은한 조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김철수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기 전 기억의 벽 앞에 섰다. 그는 완벽하게 복원된 사진 속 전우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박일병, 이중사, 최하사, 그리고 강소희,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20대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멈춘 채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철수는 그들의 웃음을 마주보며 아주 희미하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마침내 지켜낸 것이다. 아버지. 어느새 유진이 다가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뺨이 아버지의 낡은 스웨터에 닿았다.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김철수는 딸의 손을 가만히 덮어 잡았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대답했다. 그래. 이제 됐다. 국가가 버렸던 명예는 회복되었고 오만했던 불의는 심판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카페에는 마침내 완전한 평화가 돌아왔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스웨터 뒤에 자신을 감춰야 했던 김철수 대령과 같은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명예는 빛나는 훈장이나 어깨 위에 높은 계급장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일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명예를 기억할 때 비로소 국가의 명예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특히 우리의 헌신적인 영웅들을 얕보거나 무시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들고 동시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더 강력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